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한국인 가족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입양되었던 미국인 여성은 일본에서 큰 화를 당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의 한국인 친언니가 나타나 여성을 망신줬던 일본인을 혼쭐 내버렸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한국으로 입양되었던 미국인 여성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은서이고 미국 본명은 베로니카 마리 존슨입니다. 제가 입양되었던 한국인 부모님은 참 특별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셨고 어머니는 공직자인 교사로 일을 하셨었죠. 그리고 저의 친언니는 법조인 공부를 하던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이 어느 날 일본에 건너가 살아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어머니도 교사직을 내려놓으셔야 했었죠. 아버지의 건설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일본에서 아주 괜찮은 오더가 들어왔었고 이에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셔야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혼자 가서 지내도 되니 우리들에게는 한국에 있으라고 했었지만 어머님께서 먼 곳에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며 일본에서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가서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본의 아니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입양되어 건너왔고 성인이 된 뒤로 일본으로 건너가 3개국에서 지냈습니다. 일본에 이민을 떠나고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없었기에 취직을 하려고 여러 곳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첫날부터 긴장했었어요. 일본어를 공부하긴 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기에 불안했고 제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질감?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던 타나카 켄지. 제가 속한 마케팅 부서의 과장님이었어요. 제가 노란 머리를 한 외국인이라는 것이 신기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말을 걸어주었죠. 오늘 처음 입사하신 거죠? 너무 반갑네요. 저를 배려하고 뭔가 잘해주려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솔직히 고마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이 남자를 멀리 해야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낯선 곳에서 친절하게 굴어주니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심도 함께 했고 퇴근 후에도 술을 한 잔씩 하며 서로가 모르는 사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까지 약속하는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일본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뵈러 인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 타나카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결혼을 취소하고 파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결혼은 내년에 하자고 서로 약속했고 타나카 부모님이 먼저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죠. 저와 타나카는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 타나카 부모님은 도쿄에서 6시간 정도 떨어진 소규모 지방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니 시골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서 새벽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타나카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마당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에 닭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고 닭들이 막 날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상태이긴 했어요. 서울에서 살았고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에서 직장을 다녔던지라 분명히 이런 환경은 낯선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환경을 가진 시부모가 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 한국에서 지낼 때 방학 때면 지방에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던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었고 늘 서울에서만 지냈었으니까요. 일본에서 시골을 만날 줄은 몰랐죠. 그날 저는 처음 찾아뵙는 거라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홍삼이랑 한우를 주문해서 사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타나카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모님이 담요가 필요하다고 했기에 저는 한국에서 전기담요까지 주문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마당에 있는데 타나카 어머님이 마루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타나카에게만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며 타나카 등을 쓰다듬더니 저는 보지도 않고 타나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밖에 우두커니 세워두고 말이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황당했고 저만 혼자 남겨두고 쏙 들어가 버리는 타나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죠.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방 안에는 타나카 아버님이 계셨는데 글쎄 방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요.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첫 대면에 담배라니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저는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했는데 타나카 아버님 역시 인사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받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인사가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같이 인사는 못하더라도 받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건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앉으라는 말도 없이 타나카에게만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허수아비가 되어 한동안 서 있었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제가 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늦게 안 사실이었지만 저의 남자친구 일본 부모님들이 제가 한국인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노란 머리의 미국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에 남자친구 부모님도 좋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한국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리를 듣고는 태도가 변한 거였죠. 여하튼 타나카 부모님 집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 옷들이 그냥 막 쌓여 있었고 제가 어디 앉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죠. 집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 집안에서는 저란 존재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가지고 온 선물을 한쪽으로 밀어두고는 구석에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타나카 아버님이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첫 말씀이 겨우 그 쓸데없는 한국 전기담요가 뭐냐?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타나카 아버님을 바라봤는데 저에게 들어보니 너희 집이 돈 좀 있다고 하던데 꼴랑 이거 가지고 왔냐? 라면서 재차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뭐야 그 한국의 돌침대? 그거 있잖아 돌침대? 그거나 좀 사와 보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무 대답도 없으니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한국에 싸구려 돌침대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쯤 이 집안 사람들이 결코 평범한 집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더 황당했던 것은 남자친구인 타나카는 이 상황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님 행동을 말린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타나카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타나카가 시선을 잽싸게 피하더니 어머님에게 엄마 배고파 라고 말했어요. 그때 따귀라도 한 대 갈겨버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속이 상하네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정말 황당한 일이 계속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무섭기까지 해요. 타나카의 배고프다는 말에 남친 어머님이 근데 어쩌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참 적응력이 빠른 동물이라고 그때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곳은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타나카 어머님은 아, 이거 먹으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를 확 뜯어버리셨어요. 그렇게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타나카가 앉아있던 제 팔을 툭 치더니 은서야, 가서 고기 구워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고요. 그렇게 고기를 굽고 상을 차리는데 타나카 어머님이 언제 먹었던 건지도 모를 우동을 냄비째 들고 와서는 밥상에 탁 하고 올려놓았어요. 얼마나 세게 올려놓았는지 올려놓으면서 안에 있던 국물이 제 옷에 다 튀었는데 정말 왜 이러시는 건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밥을 먹다 보면 국물이 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제가 입맛이 있었겠어요? 고기도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나머지는 타나카 가족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에게는 더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허겁지겁 드셨어요. 굶은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다 먹고 난 뒤 타나카 아버님이 에이, 고기가 뭐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 한국 거라 그런가? 다음엔 한국에서 뭐 좀 더 좋은 걸로 사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타나카 어머님은 나머지는 6호 오면 줘야겠네? 하시면서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유코는 타나카의 여동생이었죠. 진짜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던지 정말 꾹 참았어요. 저는 고기 한두 점 먹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 괜찮았어요. 빨리 이 일본인 집구석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타나카에게 바로 도쿄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타나카는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벌써? 밤이 왔는데 어떻게 가? 내일 가야지. 그런 타나카를 보며 저는 속으로
아, 이 미친 개 멍멍이 같은 놈. 너는 올라가서 보자.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진짜 넌 또라이야. 이곳은 워낙 시골 마을이라 차도 없어서 내일 타나카 차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꾹 참을 수밖에 없었고, 타나카가 6호의 빈 방에 이불을 깔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불에서 냄새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젠장. 눈물이 났지만 다시 참았죠. 그리고는 씻지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만 한 채로 꼬박 밤을 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던 한국에는 보일러가 빵빵하게 틀어져서 한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잤었는데 이놈의 일본은 온돌이라는 난방 기술도 없어서 히터만 트니 목도 아프고 그마저도 잘 안 틀어져서 얼마나 추웠던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은 왜 그리도 안 가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타나카 부모님이 장작을 구하러 동네 사람들하고 갈 건데 저보고 너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옆집 이웃이 장작 필요하더라. 네가 와서 도와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와서는 옆집 장작을 구하러 산을 가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타나카 부모님은 앞으로는 자주 내려와서 계절이 바뀌면 같이 밭일도 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러니? 애가 한국인 닮아서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타나카가 아쉽네. 산에 올라서 장작 줍는 거 재밌는데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 주둥이를 불사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진짜 참았어요. 어떻게든 집에는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비굴하게 타나카 차를 얻어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타나카에게 야, 이 쌍 도둑놈아,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아, 진짜 개빡치네. 라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타나카는 놀랐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무슨 말이야? 인사도 잘 다녀오고 끝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인사를 잘 다녀왔다고? 이 또라이야. 이게 진짜 미쳤나? 인사를 잘 다녀와? 그게 잘 다녀온 거니? 너 이렇게 미친놈이었어? 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타나카에게 아무튼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집구석. 생각만 하면 끔찍하니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정신 나간 타나카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아니면 제가 이상한가요? 타나카는 저보고 이상하다며 집안의 인사도 다 했는데 역시 한국 가정에서 커서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일궈놓은 재산이 탐났던 거겠죠. 저는 부모님과 언니에게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잃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두통약을 찾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당장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언니인 은진 언니는 굉장히 흥분해서 이대로 못 끝낸다며 연달아 며칠을 혼자서 씩씩거리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네 남자친구였다는 그 타나카라는 놈, 그 놈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언니에게 말했죠. 언니, 헤어지자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언니는 은서 너 미쳤니? 내가 그냥 그 일본 놈을 보내줄 것 같아? 이번 주 토요일에 당장 집에 오라고 해.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한국의 가정이 어떻다? 뭐라고?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언니에게 미쳤다며 절대 그 일본 놈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부르지 말라며 펄쩍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뭔가 하나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인 우리 은진 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시 합격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랐으니까요. 가끔 보면 진짜 언니지만 무서운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도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은진이 너 그 일본 놈 집으로 부르기만 해봐 라면서 언니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는데 저희 언니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럼 엄마 아빠는 그날 그냥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고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타나카를 초대해야만 했었습니다. 타나카는 헤어지자던 제가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니까 신이 났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타나카에게 은진이 언니가 시킨 대로 야 우리 부모님이 하도 좋아하니까 내가 눈 딱 감고 널 봐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꼭 와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타나카는 역시 나만한 남자가 없지? 한국에도 나같이 좋은 남자는 없어. 에이 새침대기. 얼른 갈게. 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눈앞에 있었다면 싸대기라도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전화를 끊고 전화기에다 대고
야, 이 미친놈아 라며 욕을 한 사발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타나카는 과일과 와인 같은 것을 사서 저희 집에 왔어요. 타나카가 집에 들어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던 언니는 그렇게 선물을 들고 서 있던 타나카를 보며 아니 겨우 저런 방사능 잔뜩 묻은 일본 와인과 과일을? 그런 걸 당당하게 사온 건가?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했어요. 전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은진 언니를 바라보았는데 언니는 아주 찬바람 부는 얼굴로 타나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올 때는 골프채라도 사오든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말투는 언제 연습한 것인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 언니에게 타나카는 저기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은진 언니가 이랬죠. 글쎄 자네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디를 가셨을까? 걱정 마.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언니의 그 연기 아닌 연기가 너무 현실 같아서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민망했죠. 그리고 쭈뼛거리며 서 있던 타나카에게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픈가? 얼른 우리끼리 먼저 밥 먹을까? 라고 말했고 타나카는 아니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런 타나카에게 언니는 네 참,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걱정 마요. 라고 말하고는 타나카가 사온 와인을 확 낚아채더니 그냥 신경질적으로 확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타나카에게 다가가서 눈을 아주 지그시 뜨더니 타나카? 고기 구워야지 뭐해? 그 고귀한 일본 예절에는 손님이 고기를 구우는 것이 맞지 않니? 라며 고기를 구우라고 말했어요. 당황한 타나카는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고기를 다 구운 타나카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하고는 대체 언제 준비했던 것인지도 모르는 김치찌개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와서는 냄비째로 식탁에 팍 하고 내려놓았어요. 거의 던진 수준이었죠. 그렇게 김치찌개 국물이 다 튀었고 타나카가 앗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은진 언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타나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불쾌하니? 아니 내 동생은 네 집에서 잘 참았는데 원래 일본인들은 참을성이 없나 봐?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최소한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정리정돈도 나름 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니? 우리는 최소한 손님 불러놓고 방 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었던 타나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아씨 이 미친 버릇없는 집 구석인가? 조센징 집 구석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저희 은진 언니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타나카에게 야 이 미친놈아 버릇없는 집구석? 조센징? 야 이 쪽발이 멍멍이 같은 놈아 미친 집구석이라고? 니네 부모님이 하는 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네가 우리 은서한테 그랬다며?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잖니? 어때? 너도 지금 기분 나쁘지? 바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정신 나간 놈아 라고 말하며 쏘아붙였어요. 그리곤 한마디를 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이 우리 여동생 은서 만나서 아주 복 잡았다고 좋아했겠다? 얼굴 이쁘지, 몸매 좋지, 집안에 돈도 많지, 이 정신 나간 놈, 선물도 정성껏 들고 간 사람한테 겨우 쓸데없는 한국 전기담요를 사왔다고 핀잔을 줘? 처음 인사 간 사람한테 돌침대를 사오라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예의범절이니? 니들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러니? 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타나카는 화가 나서인지 은진이 언니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진짜 후덜덜하게 무서운 저희 언니가 왜? 때리게? 때려봐 이 자식아. 역시 무식한 놈들은 손이 먼저 올라가지 안 그래? 그런데 나 때리는 순간 깜빵갈 각오해. 저기 거실 모서리에 있는 CCTV 보이지? 그리고 참고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너랑 합의 같은 거 안 해. 내가 법조계에서 독종으로 유명하거든? 이라고 말을 하니까 타나카가 겁을 먹었는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언니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정말 변호사가 되었었고 진짜로 독종으로 유명했거든요. 한 성깔 했었죠. 타나카는 짜증나서 못 있겠다 라며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놀라서 가만히 서 있는데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타나카가 구운 고기를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와 진짜 생각보다 더 거지 같은 놈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혼을 냈죠. 어디서 저런 놈을 만나니? 아버지 일도 이제 내년 봄이면 끝난다니까? 한국 가면 한국인 남자를 만나. 저런 변변치 않은 일본 놈 만나지 말고 알았니? 라며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저를 혼내고 있던 언니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혼내고 있던 언니의 품에 안겼죠. 그랬더니 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에휴 이 바보야. 널 어쩌면 좋니?
라며 안아주었죠. 저에게 이런 한국인 가족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한참을 언니 품에서 울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타나카한테서 연락은 없어요. 그달 이후로 가끔 요즘도 꿈을 꾸는데 그때 타나카네 부모님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닭들이 보여요. 정말 자다가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깼는지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자다가 놀라 깰 때면 베개를 들고 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언니 품에서 잠을 자곤 했답니다. 이제 2달 있으면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버지의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돈도 잔뜩 벌었으니 얼른 한국에 가야지. 일본에서는 못 살겠구나. 한국에 가면 두툼한 삼겹살에 익은 김치 얹어서 소주 한잔 해야지. 아빠의 말을 듣는데 엄마는 물론이고 저와 언니도 순간적으로 꼴깍하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들려서 진짜 엄청 크게 웃었어요. 말만 듣는데도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집에서 엄마랑 집안일을 돕고 있죠. 가끔 회사에서 만났던 일본인 동료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 진짜 저는 그냥 일본인들하고는 만나지 않으려고요. 너무 앞뒤가 달라서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냥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학교 때 만났던 주영이, 혜주, 영미, 진석이, 민국이 등등 제 한국인 친구들이 빨리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미국 MIT 공대 졸업식, 딸의 졸업을 축하하러 왔던 중국 영광급 장교 아빠와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아빠의 대립,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국인 장쯔위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저희 아빠께서 끔찍한 망신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아빠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은 중국군 고위 장교의 딸인 제가 미국의 MIT 공대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아빠는 제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미국에 가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미국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럴 예정이었으니까요. 미국이 패권국이 된 것은 고작 200년 남짓이지만 중국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패권국으로 지내왔죠. 그러니 조만간 패권국의 지위는 다시 우리 중국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순리이자 이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MIT 공대에 입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늘 1등을 하며 미국 놈들의 길을 팍 죽여놓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브리엘라라는 어떤 얄미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브리엘라는 저와 같이 원자력공학과에 재학 중인 미국인이었는데 사사건건 제1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우선 브리엘라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저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며 늘 1등을 차지해 미국 놈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제 계획을 어그러뜨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인데 브리엘라는 저희와 같은 과에 있던 동남아 애들과 친하게 지내며 제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걔들은 제 시녀 노릇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는 중국군 고위 장교의 딸이니 동남아 애들의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브리엘라가 걔들을 싸고 도는 탓에 저는 마땅히 제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억울해해야만 했죠. 뭐 이런 것들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엘라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더군요. 어느 날 저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대화의 주제는 한국은 왜 그렇게 건방진가였죠. 요즘 들어 한국이 자꾸 중국에 기어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밟아줘야겠다며 저희는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옆을 지나가던 브리엘라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나라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만 보면 한국은 중국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던데? 중국 너네는 한국에 집착하고 못 살게 굴더라. 그러지 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데 우리가 왜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브리엘라는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걸 넌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거야? 우리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선진 국가가 한국인데? 그러면서 브리엘라는 한국이 디지털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K-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문화 콘텐츠들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쓸데없이 이렇게 모여서 한국을 욕할 시간에
제발 한국을 본받아 보라고 일침을 놓고 가더군요. 저는 너무 분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중국인인 제가 우리의 부하격인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며 감히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중국에 계신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빠는 대번에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약소한 국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한국이 부강한 나라인 것처럼 꾸며낸 동영상을 퍼뜨리고 있다더구나. 아마 그 브리엘라라는 애도 그런 한국의 가짜 동영상을 보고 선동된 것 같은데 그런 수준 낮은 애와는 어울리지 마렴. 저는 아빠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브리엘라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한국이 만든 가짜 동영상을 보고 속기나 하는 어리석은 애와는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졸업할 때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졸업식에 참석하셨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도 뿌듯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인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브리엘라 그 건방진 계집애에게 우리 아빠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 중국 고위 장교인 우리 아빠 앞에서도 그렇게 건방을 떨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브리엘라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금 떨어진 곳에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브리엘라를 발견했죠. 저는 보란듯이 아빠의 팔짱을 끼고 브리엘라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고서 말이죠. 브리엘라, 인사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중국의 영광급 장교셔서 오늘 진짜 어렵게 내 졸업식에 참석하신 거야. 요즘 한국이랑 북한 정세가 나빠져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거든. 참 정말 열등한 약소국들 때문에 대국인 우리 중국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저는 일부러 브리엘라의 신경을 긁어댈 말을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브리엘라가 아닌 브리엘라의 아빠가 저희 부녀에게 관심을 갖더군요. 알고 봤더니 브리엘라의 아빠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었고 그렇게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된 저희 아빠와 브리엘라의 아빠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 긴장을 먼저 깨트린 것은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군의 고위 장교답게 여유 있는 태도로 브리엘라의 아빠에게 이런 말을 건넸죠. 미국에서 한국을 핵무장시키겠다는 괜한 말을 꺼내는 바람에 요즘 한국 정세가 말이 아니에요.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며 들썩이고 있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헛바람이 들어서 까불고 있지 아주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중국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게 뻔한데 이거 아주 피곤해지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브리엘라의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북한은 절대 한국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니까요. 만에 하나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발을 들였다가는 그 즉시 북한군 전원이 학살당하게 될 겁니다. 브리엘라의 아빠와 저희 아빠는 서로를 살벌하게 노려보았고 이내 혀에 칼을 두른 듯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아빠가 브리엘라 아빠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죠. 한국군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애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빈곤하고 궁핍한 약소국에 불과한데요. 물론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가동을 멈췄었죠. 이는 한국이 발전소를 유지할 재력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아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브리엘라 아빠가 절대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브리엘라 아빠는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선 한국이 재력이 부족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멈췄었다는 그 말부터 바로 잡아야겠군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멈췄던 것은 친환경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미련 없이 내려놓을 정도였죠. 이것만 봐도 한국이 원자력 시설과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핵탄두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핵탄두 생산 기술 개발을 모두 끝낸 상태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브리엘라의 아빠는 핵으로 무장한 한국에게 북한은 더 이상 그 어떤 도발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없앤 한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강력한 패권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 어이없는 말을 들었던 저희 아빠는 코웃음을 치시며 반박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나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만약 핵무장한 한국이 중국의 안위에 위협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선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우리 100만 중국군의 군홧발에 짓밟혀 채 1시간도 못 버티고 쑥대밭이 되겠죠. 저는 이번에야말로 브리엘라의 아빠가 백기를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브리엘라의 아빠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병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에 많고 적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요즘 국방력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의 성능이죠. 소총을 든 중국 육군 100명과 최신식 전투기인 F-35를 탄 한국 공군 1명이 전투를 벌인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한국 공군 1명이 아주 가볍게 중국군을 이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한 아빠는 얼굴이 찡그려지며 브리엘라 아빠를 향해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최신식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우리가 만든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병력으로도 군사기술로도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들지 말고 연구소에 가서 공부나 더 하세요. 아빠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브리엘라 아빠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얄미운 태도는 브리엘라와 꼭 닮았더군요. 이어지는 브리엘라 아빠의 반박은 저희 부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라 그 말을 먼저 꺼내실 줄은 몰랐네요. 저라면 창피해서 언급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중국군에 몸담고 계시니까 그쪽이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중국산 무기는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걸요. 브리엘라 아빠의 말에 저희 아빠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하셨고 그러거나 말거나 브리엘라 아빠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어요. 중국이 만든 무기들은 일회용품 같은 거라서 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수준인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반면에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들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K9 자주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체 개발한 미사일들은 압도적인 속도, 초소형 슈퍼컴퓨터 탑재, 핵탄두 융합 기술 적용 등 획기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풍부한 재원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무장 승인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해낼 능력도 있죠. 그러면 유사시 그 핵무기들이 중국 본토로 날아갈 텐데 이래도 한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제 예측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저희 아빠는 얼굴 만면에 비웃음을 지으며 브리엘라 아빠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봤자 그건 다 가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한국은 핵무기 하나 없는 신세이고 반면에 우리 중국은 수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뛰어나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든 말든 다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국이니까요. 만약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핵무기를 카드로 쓴다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중국 발 아래 엎드려 싹싹 비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말에 어깨가 쫙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좋더군요. 그렇게 우리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브리엘라 아빠가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국의 핵무기 말입니다. 근데 그거 제대로 작동하기는 하나요? 최근 우리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핵무기는 대부분이 불량품이라던데요?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당장이라도 브리엘라 아빠에게 달려들 태세였고 브리엘라 아빠는 뭘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냐며 아무래도 틀리지 않는 말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브리엘라 아빠가 그렇게 나오자 저희 아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점잖게 중국의 핵무기는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막말은 삼가해 주시죠 라고 경고했죠. 그러자 브리엘라 아빠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국의 핵무기가 불량이 아니라고 치고 한국과 중국의 전쟁 상황을 예측해볼까요? 그쪽은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전쟁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도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EMP를 만들어냈거든요. EMP는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로 작게는 정찰 드론부터 크게는 적의 지휘 통제소까지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찰을 할 수 없으니 한국군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테고 지휘 통제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수 없으니 중국군은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 틈에 한국의 최신식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기습을 가한다면 중국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망할 것입니다. 아빠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당신도 한국이 만든 가짜 동영상을 보고 한국이 우수한 국가라고 선동당해서 이러는 거 다 안다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중러와 북한까지 밀고 들어간다면 당신 나라 미국과 한국 정도는 전쟁 발발 단 하루면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수 있을 거라며 고작 한국 따위를 그렇게 두둔하는 걸 보니 미국도 말 다 했다며 받아치셨죠. 그러자 브리엘라 아빠는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빠는 답답한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한국의 실체는 땅바닥에 붙어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가난한 국가란 말입니다. 실제 한국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갱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벌이는 등 아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마치 선진국처럼 발전된 한국을 만들어냈고 그 동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엄청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핵무장 승인까지 해주려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짓입니까? 한국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다고요. 아빠의 절규를 가만히 듣고 있던 브리엘라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고 선동을 당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 같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억지로 이어 붙여놓은 소수 민족들이 탈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폄훼하고 중국만이 위대하다고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죠.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기 미국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춰서 당신들이 몰랐던 정보들이 아주 많이 보일 겁니다. 아빠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술이 덜덜 떨려올 지경이었어요. 브리엘라 아빠가 하는 말들은 지금껏 저희 중국인들이 살아온 세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말들이었고 그건 다시 말해 저희가 국가에 대해 가졌던 자부심과 긍지도 다 가짜였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 상황을 부정하기 시작하셨죠. 다 거짓말이야. 한국은 예전부터 우리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고 미국이 중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국을 마음대로 핵무장시키는 건 내정 간섭이라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 핵무기 감당 못해. 한국은 우리 중국이 보호해줘야 하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소국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에서는 어쩐지 광기도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몸부림치는 아빠를 보며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브리엘라 아빠는 잔인하게도 저희 아빠의 말에 따박따박 팩트를 이야기하며 좌절감을 주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진심으로 한국이 보잘것없는 소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 다른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중국인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인들과 정상적인 대화는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식이 없어서야. 자, 이제부터 진짜 현실을 알려줄 테니 귀 열고 똑바로 들으세요. 한국은 중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자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죠. 왜냐하면 자칫 한국의 심기가 뒤틀려서 중국과 무역을 단절하게 되면 중국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중국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고 한국 제품 없이는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하죠. 한국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니까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이지 않냐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를 잘해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두루두루 친한 한국은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한국 제품을 판매할 시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태까지 주변국들에게 깡패짓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마땅치 않죠. 물론 한국만큼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국가도 없고요.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경제가 파탄나서 손가락만 빨고 살기 싫다면 말입니다.
저는 브리엘라 아빠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도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한국이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모르기가 쉽지 않죠.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회사가 만든 휴대폰, 아니면 한국 회사가 만든 휴대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주요 공항에 설치된 TV들은 대부분 한국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이죠. 게다가 요즘은 헐리우드 영화도 한국 시장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쓰는 등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에 뻗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해온 것이기에 뭐라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브리엘라 아빠를 향해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이니까 동맹국인 한국 편을 드는 거겠지.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우리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한국 위해주는 척 하지 마. 사실은 미국도 한국이 아시아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자 브리엘라 아빠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을 특별하게 소중한 친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존중받을 만한 국가이기 때문이고요. 한국은 참으로 여러 번의 큰 위기를 겪어온 나라죠. 타국이 침략해온 전쟁들, 일제강점기, 전 국토를 황폐화시킨 한국전쟁, IMF, 최근에는 팬데믹까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한 번만 겪어도 무너졌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내 결국 저 높은 곳까지 비상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여기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정, 단합력, 창의성, 뛰어난 지능과 같은 요소들이 큰 작용을 했고 이건 국방력이나 경제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이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힘이죠. 아까 미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 했나요? 이렇게 훌륭한 발자취를 남겨온 친구를 어떻게 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중국은 어땠죠? 한국이 겪은 위기를 단 한 차례라도 겪은 적이 있나요? 아니, 오히려 중국은 타국의 문제를 일으키며 지내오지 않았나요? 그런 중국이 감히 한국을 무시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브리엘라 아빠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아당기며 이제 그만 가자고 조용히 말했죠. 더 이야기를 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고집스럽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지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브리엘라 아빠에게 한 방을 먹이고 싶어 하셨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던 아빠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우리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아, 이제 보니 당신 한국 앞잡이였군요. 국방전략수석연구원이라더니 한국 정부한테 뇌물 받아먹고 이러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한번 말해봐요. 얼마 받았어? 내가 당신 비리 연구원이라고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추태를 부리는 저희 아빠를 보며 브리엘라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강경하게 나왔고 놀란 저는 신고하려는 브리엘라의 손을 잡으며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왔다가는 정말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아빠를 데리고 얼른 이곳을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아빠는 다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꼼짝하지 않고 서서 브리엘라 아빠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어느새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인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소리쳤죠. 알았어. 한국이 이긴 걸로 해요. 됐죠? 진짜 별꼴이야. 아빠, 이제 그만 가요. 그렇게 아빠와 함께 돌아서려던 순간 뒤에서 브리엘라 아빠의 일침이 날아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그렇게 두렵나요? 그 말에 아빠와 저는 동시에 브리엘라 아빠를 돌아보았죠. 브리엘라 아빠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희 부녀를 바라보며 참교육을 이어갔어요. 미안하지만 중국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미국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이니까 알아요.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중국은 그 변화에 뒤떨어진 전형적인 낡고 고리타분한 국가죠. 당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중국의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도 한국한테 밀리는 겁니다. 이미 아시아의 흐름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흐름을 멈추지는 못해요. 브리엘라 아빠의 말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또 중국인들이야? 쟤들은 왜 저렇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대? 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다들 입 다물어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은 계속되었고 이어서 브리엘라가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쯔위,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지? 한국을 헐뜯고 다닐 시간에 너희 중국을 발전시킬 방법이나 생각하라고. 지금 내 처지를 똑바로 봐.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중국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누구 하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저희 부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들 중 일부는 중국인들 평소에 진짜 재수 없었는데 쌤통이다라며 제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을 보며 통쾌해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악에 받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중국이 강한 나라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대체? 그러자 브리엘라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의 기준이 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니? 아까 우리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한테 상대가 안 될 텐데. 게다가 진짜 강한 힘은 강력한 무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인정으로부터 오는 거야.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오롯이 혼자 살아갈 수 없어. 협력하고 연계하는 게 필수지. 네가 진짜 부강한 중국을 꿈꾼다면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 그러면서 브리엘라는 한국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어요. 그건 바로 선진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즉 새로운 비전을 한국이 제시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과거의 한국은 약소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현재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아직 인류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현을 통해 더 강해지는 특유의 민족성과 전 세계에 통하는 창의력과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중국이 한국이 가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냉정하게 말해서 과거의 중국은 그런 창의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때 중국은 스스로 중국의 모든 문화를 불태워 없애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국인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죠. 저는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옆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았는데 아빠는 브리엘라의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듯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화가 안 된다며 분노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도망치듯 MIT 졸업식에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희 아빠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누워 계시답니다. 미국인에게 망신을 당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 충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 중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국가인지 제가 더 배우고 성장해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두둔하는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지 꼭 알려줄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강장 안에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들과 나토 회원국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이 감히 어딜 끼어드냐며 언성을 높이는 남성이 보이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한국인이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는데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꺼낸 수첩을 보곤 웅성거리며 자리를 고쳐 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이 한국인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영국인 유학생 다니엘라 패티슨입니다. 얼마 전 저희 캠퍼스에서 군사 전략 특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인에 의해 세기의 드라마를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모든 일이 시작된 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순간부터였어요.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수장이면서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이기에 저와 동기들은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뒤바뀔까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예상대로 내가 집권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는 워낙 강골해 한다면 하는 무대뽀이기에 그의 말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고 저희 교수님은 이에 대비해 CIA의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과 나토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빙해 군사 전략 특강을 여셨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최신 무기 기술과 전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에 빠르게 필기를 이어갔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강의실에 있던 모두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뉴스 속보 알람을 울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알림을 누르자 충격적인 뉴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12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거든요. BBC의 실시간 뉴스 화면에는 미사일들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특강에 참여한 군사 전문가들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서로 뭐라고 속삭이더니 급하게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그날의 특강은 며칠 뒤 다시 열기로 하며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죠.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강의실을 떠났어요. 밖으로 나가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본 뉴스가 계속 맴돌았어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지원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영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공군 장교인 저희 오빠는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되어 눈앞이 다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한국에서 유학 온 이정수라는 친구가 서 있더군요. 정수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인 것으로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친구였는데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아마 정수는 제가 너무 놀란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어 제게 말을 건 것 같았어요. 정수는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인 말투로 저를 위로해 주었죠. 다니엘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도와줄게. 정수의 말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제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시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정수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죠. 정수와 저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기인 저를 챙겨주는 정수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정수 덕분에 저는 겁먹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다시 군사 전략 특강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하루 전 푸틴 대통령이 영국을 향해 러시아를 도발하면 전략 핵무기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에 돌입했다. 영국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 옐레나만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이제 영국은 끝났어요. 우리 킨잘 미사일은 음속의 10배로 날아가고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죠. 런던이 잿더미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좋을 거예요. 옐레나의 이 도발적인 말에 중국 유학생 왕유는 격하게 동의를 한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군요. 왕유는 중국군 전략사령부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는데 평소에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며 거들먹거리곤 했죠. 심지어 그는 영국인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영국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곧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 거죠? 영국은 대체 그렇게 멍청한 머리로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던 건가요? 왕유의 말을 명백히 선을 넘는 것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왕유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불법적으로 영토를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거야. 우리 영국의 선의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 그러자 옐레나가 다시 한번 비아냥거렸어요. 아 진짜 누가 영국인 아니랄까봐 또 그놈의 신사 흉내야? 다니엘라, 네가 그렇게 정신승리를 해봤자 결국 우크라이나는 우리 러시아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영국의 신사놀이도 끝이야. 제발 이제는 현실을 좀 직시해. 옐레나는 우리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해 저를 있는 힘껏 비웃었어요. 그와 동시에 왕유를 비롯한 중국 유학생들도 저를 흘겨보며 뭐라고 작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에 몹시 불쾌함을 느꼈지만 중국 유학생 무리가 모두 옐레나 편을 드는 상황에서 저 혼자 그들을 상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 혼자 싸우기에는 벅찬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불쾌해서 참을 수가 없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국인 정수가 특유의 서늘한 눈빛을 내뿜으며 옐레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해놓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정수의 기세에 옐레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 애는 본능적으로 왕류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시선을 보냈고 중국인 왕유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대국 출신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 감히 서국 출신이 끼어들어? 왕유의 헛소리에 정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한번 웃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정수는 키가 190cm에 가까웠고 특전사 출신답게 체격도 단단하고 컸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왕유는 긴장됐는지 손끝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군요. 심지어 의자에 다리가 걸려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간신히 중심을 잡기는 했지만 왕유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신 지 오래였죠. 꼴에 옐레나를 돕겠다고 용감하게 일어선 것이었지만 정수의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서 왕유의 용기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왕유가 도와달라는 눈빛을 옐렌에게 보냈지만 옐레나는 고개를 휙 돌려 왕유의 애처로운 눈빛을 무시해버렸어요. 옐레나도 정수가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마치 사자 앞에 선 토끼처럼 옐레나와 왕유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 있던 모두는 숨죽인 채 그들을 지켜봤죠. 그때 정수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로 인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영국은 바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도운 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영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희가 멋대로 비웃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 정수의 말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들은 옐레나를 향해 정수 말이 맞아. 옐레나 네가 너무 심했어. 얼른 다니엘라에게 사과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옐레나는 창피했는지 눈물 맺힌 눈으로 정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수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엄밀히 말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잖아? 게다가 여기 계신 군사 전문가들도 다 가만히 계시는데 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드느냔 말이야. 그러자 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으로서 여태까지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전쟁으로 인해 아무 죄 없이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두 눈으로 직접 봤어. 그게 내 자격이야. 그러면서 정수는 수첩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707 데테러트 김대라는 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CIA에서 나온 요원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나토의 전문가들은 서로 조용히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모두가 그 전설적인 부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게 707 특임대는 테러리스트들의 악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전 세계에서 단 5곳만이 참가할 수 있는 미 특수부대 합동훈련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한국의 특수부대였으니까요. 그렇게 웅성거림이 이어지던 순간 정수는 수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가 찍혀 있었죠. 이건 내가 파견 갔던 곳에서 한 종군 기자가 찍은 건데 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집과 일터를 잃고 피난길에 오른 노인들의 한숨소리가 난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 옐레나 너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감으로 가득했죠. 넌 방금 핵무기 공격을 운운하며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불법 침공을 정당화하려 들었어. 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전쟁의 참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너의 그런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 정수의 말에 옐레나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왕유가 매섭게 눈을 치켜뜨더니 정수를 향해 돼지 멱다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정수, 한국인인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해진 건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탓도 있다고. 그런데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비난해? 내 나라나 신경 써. 특전사? 웃기고 자빠지셨네? 야, 너희 한국은 북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서 설교질이야? 왕유의 괴성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 모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정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그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은 맞아.
그런데 네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어느 나라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나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상 너희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로 입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건 각 나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거야.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건 그런 정의와 책임감을 실천하는 거고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정수를 향해 박수를 쳐줬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왕유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또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의 좋아하시네. 어차피 전쟁이 시작된 이상 그런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이상에 불과해.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나 다름없어. 너희가 그렇게 고결한 척 해봤자 뭘 어떻게 할 건데?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나 우리 중국한테 찍소리나 할 수 있어? 왕유의 오만방자한 말에 모두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지만 옐레나와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은 창피함도 모르는지 침까지 튀기며 너희도 핵무기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 정수가 그 소란을 뚫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너 지금 핵무기 하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따위 것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 우리에게는 EMP 방어 체계와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짓말 같아? 아니, 실제로 한국은 마하팔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데 성공했어. 너희가 핵무기를 아무리 날려대봤자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정수의 말에 왕유는 얼굴을 붉히더니 부들거리며 감히 소국 주제에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해봤자 한국은 고작 5천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일 뿐이고 중국은 14억의 인구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수는 재미있다는 듯 여유롭게 미소를 한번 짓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의 머릿수가 아니라 첨단 기술력이야. 한국의 K9 자주포 하나가 구형 화포 수백 문의 가치를 뛰어넘는 게 현실이라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찰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우리는 그걸로 적의 모든 군사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너희가 100만 대군을 움직이든 말든 한국은 그 즉시 대비 태세에 들어갈 거고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로 적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거야. 정수의 말에 왕유가 또다시 뭐라고 반박하려던 순간 잠깐 토론을 중지해보라며 교수님이 끼어드셨어요. 그러자 왕유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죠. 아마 교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입이 열리는 순간 왕유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답니다. 왕유 학생, 자네는 계속해서 수와 크기를 강조하고 있군. 14억의 인구, 세계 최대의 군대. 하지만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이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네. 실제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가 숫자로는 한참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야. 그러자 여태까지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던 옐레나가 교수님의 말에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렇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북한도 참전을 했으니 조만간 전쟁의 흐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옐레나가 그렇게 말하자 교수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옐레나 학생 말대로 러시아가 진정 세계 최강이라면 왜 고립된 약소국인 북한의 도움을 애타게 요청했을까? 게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 미사일 실패율이 60%에 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러시아는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준 게 대체 뭐가 있나? 구식 전술, 낙후된 장비, 형편없는 지휘체계, 심지어 기본적인 군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것이 옐레나 학생이 말한 군사대국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옐레나와 왕유는 그저 얼굴을 굳히며 분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참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스크린에 어떤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이걸 보면 진정한 군사대국이 어디인지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국이 만들어낸 EMP 방어체계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영상 속에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AI가 불과 0.1초 만에 탄도의 궤적을 분석하고 타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형 방어 체계를 만들어낸 거였죠. 그걸 보는 순간 모두가 한국의 어마어마한 위험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는데 왕 유마는 발끈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애초에 이런 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요. 우리 중국도 이 기술을 시도했다가 말을 낚아챈 교수님은 나지막하게 이런 말씀하셨죠. 실패했지? 교수님은 싸늘한 표정과 말투로 왕유의 말을 자르셨어요. 그러더니 중국이 끝끝내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은 아주 손쉽게 만들어냈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한국군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지. 우선 K2 흑표 전차부터 시작해볼까? 이건 얼마 전 나토에서 실시한 K2 전차의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K2 전차 한 대가 북한의 최신의 전차 부대와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을 분석한 거라네. 그러면서 교수님은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어요. 글쎄, K2 전차가 전투가 시작된 지 단 8분 만에 북한 전차 6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기술이자 정말 압도적인 격차였죠. 교수님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K2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은 적의 전차가 시속 70km로 기동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히 포탄을 명중시키지.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특수 센서를 통해 적의 레이더파를 감지하고 회피 기동을 자동으로 수행한다네. 이런 기능들은 현재 미국의 M1A2 SEP V3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도 구현하지 못한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미국과 우리 영국 같은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고 있는 군사 대국 출신들이 더 그랬죠. 하지만 왕유는 아직도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이렇게 악을 써댔어요. 그래서 뭐요? 중국의 998A 전차도 K2 못지않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요? 여기에 더해 옐레나 역시 힘을 보태듯 우리 러시아도 아르마타 전차를 가지고 있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하셨죠. 아르마타요? 시리아 전선에서 고장나서 견인된 그 전차 말인가?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큰 소리로 웃었고 옐레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입을 앙 다물어 버렸죠. 교수님은 잠잠해진 옐레나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이번에는 왕유를 향해 이렇게 말하셨어요. 중국의 998A 전차 역시 마찬가지야. 그건 러시아 T-72의 개량형에 불과하고 실제 전투에서는 K2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 K2는 적외선 탐지 장비로 8km 밖에서도 적을 포착할 수 있고 자동 장전 장치로 초당 15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거든. 더구나 특수포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주요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 998A는 K2를 만나는 순간 채 5분도 되지 않아 박살이 나고 말 거야.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셨어요. 게다가 한국은 K9 자주포도 가지고 있지. 왕유 학생,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K9 자주포의 전투 데이터를 본 적 있나? 거기에 보면 K9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연속 72시간 운용이 가능했고 적의 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최대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지. 왕유와 옐레나는 교수님의 말에 더 이상 뭐라 반박을 하지 못하고 분한 듯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팩트 폭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제 교수님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현무5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현무5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며 어떠한 요격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무기지. 그건 GPS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최첨단 관성 항법 장치를 탑재했거든. 러시아의 S-400이나 중국의 HQ-9 방공 시스템으로는 현무5를 상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그 말에 옐레나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우리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 말을 바로 잘라버리셨죠. 옐레나 학생, 냉정하게 생각하게. 현무5 극초음속 미사일의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기반 회피 기동 능력은 현재 러시아가 가진 어떤 방공망으로도 막아낼 수 없어. 현무5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반면에 킨잘은 이미 구식이지. 현무5는 다중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특수 스텔스 코팅으로 레이더에 포착되지도 않지. 게다가 인공지능 기반의 회피 기동이 가능해서 러시아가 어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든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교수님의 말에 옐레나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왕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제 알겠나? 현대전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건 절대 병력의 수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야. 바로 이런 첨단 기술력이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세계 군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체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정수를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교수님이 정수를 향해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이정수 군, 자네 하버드 군사전략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나?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자네 같은 인재가 통찰력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군.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하버드의 최고 석학이 한국 학생에게 직접 특별연구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유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지 아니면 그저 정수가 부러웠던 것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꽥꽥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교수님,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중국인도 아니고 고작 한국인 따위에게 연구원 자리를 제안하시다니요. 게다가 이제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한국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왕유의 무례한 말에 교수님은 얼굴을 굳히시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그러자 왕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트럼프는 한국이 현금 인출기 같은 나라라며 집권을 시작하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13조를 방위비로 내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미국에 가져다 바치느라 등골이 휘다못해 부러져 버릴 거라고요. 한국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청나라의 조공을 가져다 바친 미개하고 한심한 나라였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죠. 왕유는 그렇게 말하며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한 것인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수의 날카로운 반격이 시작되었죠. 왕유, 너는 끝까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구나. 한국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 그래, 맞아. 사실이야. 그런데 네가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주제가 되나? 청나라는 너희 한족이 세운 나라도 아닐 뿐더러 한족의 나라였던 명나라는 청나라 때문에 멸망했잖아. 반면에 조선은 청나라라는 대국을 상대하면서도 꿋꿋하게 나라의 명맥을 이어갔어. 중국의 한족이 청나라인들을 따라 변발이나 할 때 조선은 자주 국방을 외치며 독립성을 지켰다고. 그리고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면 한국이 망할 거라고? 천만에.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놀라운 외교력으로 살아남은 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한국은 뛰어난 협상력으로 이를 8억 6천 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어. 50억이 아닌 8억 말이야. 이런 나라를 두고 망할 거라고? 퍽이나. 그건 내 역겨운 바람에 불과하겠지. 왕유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옐레나가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당신들은 모두 한국 편이잖아요. 옐레나는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강의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죠. 다음 날부터 옐레나와 왕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저력이었어요. 도서관, 카페테리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강대국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번 일이 그 대명사를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한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저는 도움을 받았던 정수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수와 만남을 가질수록 한국인의 특유의 마음에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군사 전문가가 되어 이 고마움을 갚을 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하버드에서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들은 참 많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똑 부러진다는 걸 테고 말이죠. 요 며칠 한국이 계엄령 사태로 난리였는데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회로 달려가 노력해주셨던 시민분들을 보면서 뭉클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더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